들어가는 말.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30살에는 이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30살 이후에 내가 대단한 발견을 하거나 연구 논문을 썼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나는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만났고 많은 환자의 죽음을 겪었다. 내가 다루는 이 질병은 대체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래서 위로의 말도 꾸며낸 것처럼 들리고 학계에서 개인적 성과를 거두어도 당치 않아 보인다. 내가 일하는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반면 내 생각은 변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나는 다시 검토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새롭게 배웠다. 이를테면 몸이 아프다는 것과 질병이 있다는 것은 다르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과 환자를 치유하는 일은 다르며 통증이 없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 말이다. 그리고 한 적 없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웠다. 병원에서나 학술회의에서나 나는 사기를 치고 가식을 떠는 지적인 위선자가 된 기분이었다. 타인의 병의 복잡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의 인생은 단순해 보였다.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는 여정에서 나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겪는 비극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내 삶이 가망없는 형벌을 받아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내 치료와 연구 분야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알려진 골수 전 백혈병 단계다. 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도 다룬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의 3분의 1이 AML로 진행된다. AML의 치료 지형은 지난 50년 동안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흔히 접하는 암 대부분이 그렇지만 말이다. 조금의 변화가 있었지만 수술과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치료 계획은 그대로다. 암을 치료한다면서 몸을 베어내고 독을 주입하고 태워버리는 것이다. 당황스러운 노릇이다. 이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사실을 거만하게 부인하는 것 또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기술이 진보했다며 또 동물 모델에서 암을 치료하게 되었다며 공공연하게 선전한다. 마치 이런 성공이 인간의 질병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 환자가 몇 주 정도 더 생존하도록 한 일을 두고 판세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장밋빛 선언을 해봤자 상황은 환자 쪽에 너무나 불리하다.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수사법도 똑같고 잘난 척도 똑같다. 암 치료는 한 세기 전에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훗날 역사가들은 우리가 앞으로 50년 동안 할 일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위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냈다고 자랑한다. 유전체를 솜씨 좋게 편집할 수 있고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켜고 끌 수 있는 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암 치료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구석기 시대와 달라진 게 없다. 암 연구 분야가 진보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치료 분야에서 진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암 생물학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 수백만 개를 우리는 왜 이용하지 못할까? 40년 동안 나는 마법처럼 암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열정적이고 한결같은 예측을 들어왔다. 종양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인간의 유전체와 전사체, 면역체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혹은 종양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통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방법은 병상의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다. 암 생물학에 대한 지식과 이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이득을 주는 능력 사이의 간극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암에 대해 말하는 방법 또한 원시 상태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학계 강의에 수천 번 참석했고 암 연구자들의 유튜브 대중 강연을 수도 없이 들었다. 후자는 대부분 유년 시절 화자가 어떻게 연구에 열정을 품게 되었는지 전하며 강연을 시작한다. 이후에 해낸 어려운 작업과 종종 겪게 된 좌절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적 성공을 거두고 상도 탔다고 한다. 강연 말미에 모든 종양 전문의는 치료 성공 스토리를 적어도 하나는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암 치료는 진보한다고.
속도가 느릴지라도 진보를 하긴 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며 성공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흔히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을 한다. 마치 암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는 일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왜 우리는 죽어가는 다수의 환자에 대해 말하지 못할까? 왜 긍정적인 일화만 계속 선전할까? 왜 사람들을 어린아이 취급할까? 대중을 연약하고 잘 다치고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고 불안정한 대상으로 치부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고 근시안적인 일이다. 결국에는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역효과를 낼 것이다. 승리에 집착하는 사회와 문화는 암 환자의 죽음을 패배로 여긴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피해야 할 주제가 된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일이 패배다. 서양 사상에서 적어도 고전 문학 작품을 보면 죽음은 부정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스 비극이 고통을 묘사한 건 관객에게 역설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다. 관객은 가장 끔찍한 악몽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무대 위에서 공공연하게 재현되는 것을 보았고 캐릭터들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토론했으며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했다. 그렇게 하여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그리스 비극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겪는 상황을 극도로 과장된 형태로 그려냄으로써 내면의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살펴보게 한다. 그런데 암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 달리 아픔과 험난한 결정 과정을 그릴 때 과장할 필요가 없다. 타인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이야기 모두에서 통찰을 얻는다. 목숨을 건 인물들의 도전에 공감하면서 말이다.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깊은 경이감이 솟는다. 삶의 복잡다단함을 가리는 거미줄을 깨끗이 걷어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작지만 용감한 행동을 목격하면서 만사무탈한데 깊이 감사하게 된다. 알베르 까미가 썼듯이 삶에 대해 절망해보지 않으면 삶을 사랑할 수 없다. 명료한 시선이란 역할놀이에서 나온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방식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바람을 미리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다. 제임스 볼드윈은 내 마음속 어느 지역에서 보낸 편지라는 글에서 우리 공통의 운명을 놀랍도록 호소력 있게 풀어냈다. 삶은 비극이다. 그저 지구는 돌고 태양은 무심히 뜨고 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각자에게 태양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의 고통,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모두 희생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토템과 터부, 십자가, 피 흘리는 희생 제의, 뾰족탑, 모스크, 인종, 군대, 깃발, 국가 같은 대상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현실, 우리 인간의 유일한 현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즐겨야 한다. 삶이라는 난제에 열정적으로 맞서서 그 대가로 죽음을 받으리라고 실로 다짐해야 한다. 사람은 삶을 책임져야 한다. 삶은 우리가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게 될 끔찍한 어둠 속의 작은 불빛이다. 우리는 품격을 잃지 않은 채 어둠 속 길을 지나야 한다.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또 죽음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일주일에 30명에서 40명의 환자를 본다. 하지만 헨리 W에게 일어난 일은 나 역시 믿기지 않았다. 그는 43살에 얼굴은 잘생겼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지녔다. 세 아이의 아빠인 그는 규칙적으로 테니스를 쳤다. 아내 로즈는 예술가였다. 헨리는 버뮤다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자꾸 멍이 들었다. 그 이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나 또한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골수 검사 결과 헨리의 백혈병은 심한 이형성을 배경으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하게 손상된 염색체와 TP53으로도 알려진 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치명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했다. 환자가 생존할 유일할 가능성은 먼저 화학요법을 강하게 여러 차례 받아서 관해를 시도한 다음
성공하면 즉시 골수 이식을 받는 것이었다. 부부는 순진하게 선뜻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곧 예상 가능한 모습을 차례차례 보였다. 불신과 공포 사이에서 흔들거리며 병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혼란 속에서 힘을 찾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다시 받았으며 가능한 최신식 치료법을 알아보고 이식에 대비해 형제 자매의 혈액형을 확인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헨리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렸다. 검사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은 로즈는 떠나기 전에 자기네 부부가 새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지 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며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불안을 알아챈다. 그리고 부모의 긴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급을 매긴다. 마치 새들처럼 다가오는 재난이 내는 초저주파의 소리를 감지한다. 그 전날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그 기회를 잡아 로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가 피에 병이 생겨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해서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할머니가 와서 저녁을 함께하는 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빠가 감염을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라고 했다. 남자아이 둘은 겁에 질린 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마지는 기절 직전 같았다. 아이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로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 헨리는 목이 맸다. 그때 5살 난 딸이 어색한 침묵을 깼다. 아이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아이스크림 콘을 버리며 차분히 말했다. 아빠가 디저트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나도 먹지 않을 거야. 헨리는 4주에서 6주 정도 입원이 필요한 집중화학요법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전에 고열로 입원해야 했다. 오한에 시달려 몸을 떨었으며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엄청나게 비싼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는 3가지 항생제를 정맥 주사로 투여받기 시작했고 항진균 요법과 항바이러스 요법도 함께 받았다. 원인 모를 열이 수그러들지 않고 맹위를 떨쳤다. 이식 수술팀이 그를 살폈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았다. 먼저 우리는 헨리의 골수에 있는 백혈병 세포의 수를 80%에서 5% 이하로 줄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식을 해도 별 이득이 없을 터였다. 백혈병이 심해지면서 고열인데도 어쩔 수 없이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그의 골수에서 조혈세포가 다 사라졌고 그 결과 혈액 수치가 위험할 만큼 낮아졌다. 3주 동안 그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상 알 수 없었다. 그는 고용량 화학요법에다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폐혈증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허약해졌다. 그러다가 상황이 천천히 좋아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6주 동안의 입원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3주 만에 오한과 발열로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백혈병이 다시 몰아쳤다. 진단부터 죽음까지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헨리가 받은 치료는 내가 1977년부터 써오던 2가지 화학요법 약물의 조합이었다. 암의 겨울은 계속된다. 암을 한 가지 질병으로 다루는 건 마치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하나의 나라로 다루는 것과 같다. 심지어 한 환자에게 생긴 암이라 해도 발병 부위가 다르거나 시간차를 두고 생긴 암은 같은 질병이 아니다. 사납고 자기중심적인 이 질병은 분열할 때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강해지고 똑똑해지며 더 위험해지는 법을 배운다. 분자단위 지성의 완벽한 이해다. 주변 환경을 지각하고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일 줄 안다. 암세포는 목적이라도 있는 양 행동하는데 그 행동의 근간은 바로 피드백 고리다. 피드백 고리란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암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차게 분열하는 법을 배운다. 새로운 공간을 침범하고 관련 유전자 발현을 켜고 끄기 위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환경에 더 잘 어울리려고 하며 씨앗과 토양의 협동을 최대한 이용한다. 우리는 암의 변신을 직접 목격한다. 치료를 위해서 한 부위의 종양이 물러나면 다른 부위에서 신선한 병소가 새로운 유전자형을 지니고 생겨나는 것이다. 환자에게 쓴 치료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롭게 선택된 유전자형이다. 마치 미니 프랑켄슈타인처럼 암은 신체라는 기계에서 유령처럼 출몰하여
재창조자를 파괴하려고 덤빈다. 암이란 병은 기막히게 복잡하다. 더 기막힌 건 하나의 유전적 비정상을 하나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자의 오만이다. 이 마법의 탄환 개념은 특히 몇 가지 초기 성공 사례 때문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악성 세포의 염색체 전이로 비정상적 잡종 단백질이 생기는데 이 메트닙 메슬레이트라는 약을 쓰면 결과가 대단히 좋다. 급성 전 골수세포 백혈병은 특히 치명적인 병인데 이 또한 하나의 비정상 때문에 일어난다. 지금은 비타민 A로 고칠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공 이야기가 암은 유전적 돌연변이에 기인하며 하나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확정지은 것 같다. 안타깝게도 가장 흔한 암들이 더욱 복잡하다고 판명났다. 악성 표현형을 유도하는 생물학적 이상 현상이 더 많은 것이다. 암세포들이 몰래 저지르는 짓이란 미로처럼 꼬여있고 뒤엉켜 있다. 런던 지하철 노선보다 더 복잡해서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 세포는 계속 스스로 변신한다. 몇 시간 만에 자연 수명을 가진 세포 세대에 퍼지고 유전자와 전체 염색체에 손상을 입히고 새로운 돌연변이를 획득한다. 세포기관이 돌아가는 속도를 올리고 단백질을 훼손하며 죽으라는 신호를 무력화하고 마구 날뛰며 전진한다. 그렇게 쉼없는 악성 엔진으로 작동하고 엉뚱한 신체 기관에 위험한 내용들을 쏟아내 악성으로 자랄 씨앗을 퍼뜨린다. 이 일을 태연히 반복한다. 암은 주인을 지배하는 독재 정권이다. 암은 이렇게 난해한 병이라 조직 배양 세포주나 동물 모델로 복잡성을 복제하여 개발하려 한 치료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식의 임상 전 약물 검사 플랫폼을 사용하여 임상 시험에 쓰인 약은 95%가 승인받지 못했다. 승인받은 5%의 약 또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환자의 생존을 고작 몇 달만 늘리기 때문이다. 2005년 이래 승인된 약의 70%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했다. 한편 환자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친 약은 전체의 70%에 이른다. 이렇게 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오류는 지금보다 훗날에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에서 1,800만 건의 암이 진단되었고 약 절반에 해당하는 건의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미국 암협회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암 진단은 2,170만 건으로 늘어나고 1,300만 명이 사망하며 국제적 부담이 늘 것이라고 본다. 자주 언급되는 통계에 따르면 암 사망률은 미국에서 1980년에서 2014년 사이 20%가 감소했다. 1980년에는 10만 명당 240명이 사망했지만 2014년에는 10만 명당 192명만 사망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치료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조기 발견이 늘고 흡연율이 감소해서다. 반면 특정 악성 종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는 충격적이다. 미국 전역을 봐도 그렇고 특정 집단 및 지역만 따져봐도 그렇다. 간암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88% 증가했다. 여성에게 치명적인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및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 사망률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 및 비만율이 높은 빈곤한 지역에서 증가했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서 10만 명당 8명의 사망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림프종은 오하이오와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의 소규모 집단 내에서는 사망률이 74%까지 증가했다. 비용도 문제다. 타스바는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12일 늘려주는 약으로 가격은 26,000달러다. 폐암을 세툭시마브로 18주 동안 치료하면 8만 달러가 든다. 지난 14년간 미국에서 새로 진단된 950만 건의 암 가운데 거의 절반의 환자가 2년 넘는 기간 동안 평생 모은 저축을 다 썼다. 전체적으로 2010년 암 치료에 약 1250달러가 들었다. 2020년에는 약 156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 금액은 환자와 보험사에 가는 청구서의 액수일 뿐이다. 독지가나 민간 조직, 비영리 기금 운영기관, 대학, 산업, FDA 같은 곳에서 투입한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어느 문헌조사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암을 다룬 논문은 300만 편 이상 나왔다고 한다.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 펍메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16만 5,567명이 384만 3,208개의 논문을 썼다. 그런데 보고된 논문의 약 70%는 재현성이 없다. 오늘날 우리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데 다들 동의한다. 그런데 예방을 위한 행동은 뒤처져 있다. 그동안 소중한 생명은 사라지고 자원은 낭비된다. 종양 전문의로서 우리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줄일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미래의 환자를 위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암은 내밀한 개인적 차원에서 심각한 비극이고 환자의 가족들을 비탄에 빠뜨리며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택 가능한 최고의 방법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 현재 쓰고 있는 가혹한 조치 가운데 일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암인지 아니면 치료법인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쓰는 해결책이 좋기는 한 것일까?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쁠까? 누군가 적절히 지적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화학요법, 면역요법, 줄기세포 이식을 사용하는 일은 개의 벼룩을 제거하겠다며 개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일과 같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존의 연구 플랫폼을 답습하거나 유전적으로 조작된 동물들로 훨씬 더 인공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한 더 나은 약을 찾고자 하는 바람은 헛된 일이다. 뇌를 해부해 의식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현실성이 없고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항암제를 50년 동안 개발해왔으니 이제는 기존의 임상 전 모델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그 전략은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게 낫다. 새로운 전략 없이 성경 속 예레미야처럼 한탄만 해봐야 무의미한 일이다. 새로운 전략이란 마지막 암세포가 아니라 첫 번째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다. 더 나은 전략도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첫 번째 암세포의 흔적을 찾아내 그것이 생기는 일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끝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시작을 끝내야 한다. 예방이야말로 환자의 처지에 가장 공감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일 것이다. 이것은 생활 방식을 바꿔서 암을 예방하자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자연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암에 걸린다. 세포가 분열하고 늙어가며 자연스럽게 암 유발 돌연변이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략은 현재 이루어지는 조기 발견 전략, 이를테면 유방 촬영 검사나 기타 정기 검진과도 다르다. 내가 말하는 예방이란 암의 성질을 띠게 된 세포를 개시 단계에서 찾아내 박멸하는 것이다. 그 세포들이 진짜 악성의 불치병으로 자랄 기회를 갖기 전에 말이다. 닿을 수 없는 이상적인 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치료 후에 남는 질병의 잔류물을 찾는데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순서를 반대로 해서 첫 번째 세포를 포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유로 나는 35년 전부터 전 백혈병과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내가 살아생전에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병이었다. 1984년에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 백혈병 단계 연구에 희망을 걸고 거기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진행을 막는 방법을 찾아왔다. 나는 지금까지 이 전략에 매달렸다. 나와 기본적인 생각이 같은 몇 안 되는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버트 보겔스타인이다. 그는 양성선종이 악성 결장암으로 변하는 과정을 연구했고 결국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라는 결론 말이다. 보겔스타인의 연구팀은 유방암, 결장암, 췌장암, 폐암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다. 이들은 체액에서 극초기 악성 생체 표지자를 찾기 위해 액체 생검을 사용한다. 보겔스타인은 오늘날 모든 암의 30에서 40%는 암의 초기 표지자를 감지하는 기술을 쓰면 고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체세포 DNA 운전자 돌연변이, 후성적 변화, 암 특이적 RNA와 단백질, 그리고 검사 대상자의 혈장, 가래, 소변, 대변에 있는 암 특이적 대사산물 같은 것들이 초기 표지자다. 그리고 분자 영상 기술을 사용해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부인암의 경우 펩스미어 검사로 암 유래 DNA 표지자를 찾는 것만으로 민감도가 대략 40에서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 보겔스타인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는 암 사망률을 75% 낮출 수 있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질병의 말기보다는 초기를 다루는 새로운 전략을 쓴다면 말이다. 골수영성 이상 증후군 환자에게서 최초의 백혈병 세포를 찾아내 개시 단계에서 그 세포를 죽이기로 결심하니 다음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다. 연구에 쓸 백혈병 세포를 구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의 골수를 생검할 때마다 샘플을 보관하기로 했다. 그렇게 골수영성 이상 증후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조직 보관소가 생겼다. 이 연구소야말로 내 일생의 과업, 즉 극초기 단계의 암을 연구하고 첫 번째 세포를 찾아 시작 단계에서 골칫덩어리를 제거하는 일에 대한 나의 결의를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1984년에 시작된 이곳은 의사 한 명에 의해 자료가 수집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수영성 이상 증후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 보관소다. 다른 종양 전문의가 기증한 세포는 단 하나도 없다. 현재 이 보관소에는 환자 수천 명에게서 모은 샘플 약 6만 개가 있다. 냉동고의 작은 유리병은 모두 제각각 가슴 아픈 기억을 담고 있다. 시험관마다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환자 개개인이 수술을 받으며 겪은 고통을 목격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어떤 환자들은 아픈 동안에 12번 넘게 수술을 받기도 했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샘플이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신성하게 다가온다. 몇몇 유리병에는 환자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해동을 하면 생명이 돌아오는 환자의 일부가 들어있다. 내 남편 하비의 일부분도 여기 있다. 이런 환자들 가운데 누구의 기대라도 내가 저버릴 수 있겠는가. 종양학계와 과학계의 동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아마 첫 번째 반대 의견은 오늘날 과학이 모든 암의 68%를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리라. 하지만 그 성과의 대부분이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성취된 것이다. 최근의 진보는 주로 조기 발견을 통해 암 사망률을 낮춘 덕분이다. 전이성 암 치료에서는 의미 있는 진보가 없었다. 흥미롭고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예외가 하나 있긴 하다. 면역요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명의 훌륭한 과학자 제임스 앨리슨과 혼조 다스코는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로 201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들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가망 없는 폐암, 흑색종, 림프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환자 다수가 예측된 기간보다 더 오래 생존한다. 심지어 소수는 병이 나았다.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면역요법과 같은 접근은 보편적인 치료법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환자 극소수에게만 도움이 된다. 일단 세포 치료는 돈이 아주 많이 든다. 그리고 암세포를 아주 효과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암세포 수십억 개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죽으면 종양 부담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초래한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간과 폐에 손상을 주며 세포 파편은 침장을 막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비율인 7에서 30% 정도의 환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종양 재발을 경험하는데 그 결과 질병이 되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모든 부작용을 피하려면 종양 부담이 낮을 때 이 치료법을 써야 한다. 말하자면 신체에 타고난 킬러들을 이용해 첫 번째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미래의 이상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다. 반대 의견을 하나 더 예측해본다. 임상종양 전문의들은 늘 그렇듯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여러 종류의 암에서 생존 기간이 늘었습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만성 림프구 백혈병 환자는 사실상 암으로 죽는 대신 암과 함께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망이 가장 암울하던 폐암마저 환자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0가지에서 12가지의 표적 적합 돌연변이가 있고 추가로 20에서 25%의 환자는 면역요법에 반응합니다. 나 또한 동의한다. 당연히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발전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고 사이에드 카슈미르가 떠오른다. 그는 대단한 면역학자이자 과학자였고 우리 가족과 친했는데 언젠가 내 막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바스, 어느 날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른다면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태양을 바라보겠지. 그런데 날마다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도 있단다.
세상을 바꾸는 건 이런 사람들이지. 카슈미르의 말을 인용한 건 우리 또한 많은 일을 당연하게 보아 넘기곤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종종 긍정적인 부분만 마음에 담는다. 종양 전문의들도 다르지 않다. 치료를 받아서 얼마 동안이라도 이득을 본 소수의 환자에게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이득을 보기는커녕 치료를 받으면서 평생 모은 돈을 쓰고도 독성에 괴로워하는 환자 다수를 생각해야 한다. 아마 과학자들도 내 주장에 비판을 제기하고 나설 것이다. 동물 연구나 시험관 조직 배양을 통해 분자적이고 유전적인 차원에서 암의 병리학을 이해하게 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진보가 이루어졌다면서 말이다. 나 역시 동의한다. 이런 양식은 암 생물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근간이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이런 연구 도구들을 소리 높여 비판할 것이다. 이 귀중한 도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이런 도구가 속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이득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판명된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물론 그 시스템에 발이 묶인 연구자와 종양 전문의 개개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연구비를 잃거나 과실과 부주의로 소송을 당할 테니까. 잘 안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이 책을 읽는 연구자와 종양 전문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모두 해당된다. 내가 정말로 비판하려는 대상은 학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발달시킨 시스템과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문화다. 임상 진료와 기초암 연구 분야 모두에 적용되는 시스템과 문화 말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종양 전문의도 기초과학자도 내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느낄지 모르겠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비관적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역시 잘못된 결론이다. 사실 나는 과거와 현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만 암 치료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관적이다.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비관주의를 감지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내가 운명론자거나 허무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보다는 내가 현재 상태에 깊이 좌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처럼 복잡한 질병의 비밀을 풀 힘이 있다는 오만한 우리의 확신으로 인해 너무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나이 듦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나와 희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암 환자는 상황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희망 말이다. 암으로 인한 비극적인 최후의 고통과 괴로움은 그 싹을 제거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다가오는 시대에는 건강관리의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임상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그 질병으로 유발된 작은 교란을 측정하는 감지기를 개발한다면 신경, 물질 대사, 심장, 종양 관련 질병을 자연스럽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면 근거 중심의 효율적인 예방 양식이 개발되고 개선 과정을 거쳐 완벽해질 것이다. 비록 이 책은 과학계의 쟁점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내가 이 책을 쓴 진짜 이유는 암이라는 변덕스럽고 해로운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이 더 나은 결과를 얻길 바라기 때문이다. 여러 단계의 암 환자에게 이 책이 좌절 대신 힘을 주면 좋겠다. 이 책의 예후가 우울한 사례만 나오지는 않는다. 또한 수많은 종양 전문의와 연구자가 더 나은 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날마다 나는 목격한다. 동료 종양 전문의들이 환자를 위해 놀라울 만큼 사심없이 크고 작은 수백 가지 방식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가설을 검증하는 새로운 실험을 고안하느라 쉬지 않고 일하며 암이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종양 전문의와 협력한다. 암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겸손해지는 한편 힘이 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책을 읽으면 암 환자 누구라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대화를 함께 나눠야 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50%의 확률로 그들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암울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남녀노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난관을 보여주며 우리 존재의 불안, 상처, 취약함에 대해 소리내 말할 수 있게 한다. 암에 걸렸지만 운 좋은 몇몇은 살아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이 책에서 나의 환자 몇 명이 바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마주하고도 살아남아 삶을 찬미하길 맹렬히 욕망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었다. 환자들은 거의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알파벳이나 사례번호로 표시하는 대신 진짜 이름을 쓰겠다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알리길 원한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알리길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지옥으로 독자들을 안내하지만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마음가짐도 공유한다. 살고, 실수하고, 승리하고, 추락하고, 삶 밖에서 삶을 재창조하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금 더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글 속에서 솟구친다. 손으로 만져질 듯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 종양 전문의들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치료법을 집요하고 열성적으로 미친 듯이 찾는다. 무모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환자들이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환자들은 축 늘어진 우리 영혼이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환자를 죽게 한 결정과 행위를 주의 깊게 다시 검토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관심, 즉 우리의 침묵이 환자를 몇 번이고 죽인다. 이렇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양한 차원을 넘나들며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종양 전문의, 암으로 남편을 잃은 아내, 친구, 관찰자, 원격 자문 의사, 기초과학자, 임상 연구자까지 이를 위해 나는 전문가의 추천과 가족이 내린 결정을 의심한다. 그러는 와중에 고통스러운 실험적 임상시험을 연달아 받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순진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놀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 자신이 내린 결정을 의심해야 한다. 결정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나? 아니면 형편없이 고안된 연구에서 나온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하여 편치 않은 선택을 내린 것이었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었다면 더 나은 죽음을 줄 수는 없었을까? 내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할 수 있을까? 더 깊은 인간적 차원에서 온정적으로 환자들과 교류할 기술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찾을까? 내가 처음에 의사가 되자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환자도 담당 종양 전문의도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 암은 환자, 가족, 생존자, 종양 전문의, 기초 연구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심오한 인간 문제다. 이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 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규범에 도전하고 경직된 체계와 중세부터 내려오던 학제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친구나 가족이나 환자나 의사 등 암과 관련된 사람 중 누군가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바꾸려 할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상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상실을 살아낼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을까? 오직 회상을 통해서만 선명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대화의 토막들, 괴로운 순간들, 희망 없는 선택을 돌아보는 과정. 이들이 처음부터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슬픔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았어도 이런 통찰은 쭉 억눌려져 있다가 회상의 과정을 통해 차츰차츰 의식 위로 올라온다. 결국엔 환자의 가족도 나도 솔직해질 수 있다. 여러 해가 지나 내가 가족에게 솔직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가족도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상을 통해 우리는 트라우마의 시간을 다시 살아내고 억압된 기억을 깨워낸다. 상처를 다시 건드리자는 게 아니다. 과거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고 미래에 더 잘 해내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빠르고 잔인하게 죽어간 헨리 W를 생각하면 암 연구와 치료에 많은 진보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더 나아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경화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세밀하고 끈질기게 다룰 것이다. 개인도 사회도 도그마와 전통이라는 질곡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과학이 갈 길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생존 기간을 몇 달 늘리는 데 그치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적이고 기술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인간 능력을 우리가 꿈꾸던 본질적인 목표, 즉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환자를 진짜로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다. 우리의 지적 능력을 이용해 인류의 고통을 경감하는 일. 고통이야말로 내가 날마다 목격하는 것이며 이 책에 써내려간 내용이다. 인간의 고통에 관해 다룰 때에는 과학적 충동과 감정적 충동, 시적 충동과 의학적 충동이 쉽게 하나가 되며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 암 연구와 암 치료가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의 융합이 일어난다. 심지어 이에 대해 글을 쓰는 작업에 있어서도 말이다. 이러한 융합과 연민 어린 대화, 그리고 공감하고 보살피고 걱정하는 과학, 이 선행 조건이 있어야 지금 암 분야가 돌아가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만심 가득한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무심코 가두고 있는 정신적 감옥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위기다. 우리의 미래도 위기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의 연구실과 영혼을 새로 정돈하고 막다른 길을 돌파해야 한다. 책임을 지고 기회를 붙잡자. 인간의 고통이라는 관점을 통해 무관심한 과학을 해체하고 재건하자. 그러나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나의 두 눈이 본 폐허를. 누가 그리 용감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언제나 눈을 뜨게 하라. 카메라들이 그들의 속눈썹 가닥을 감아내릴 때에도, 포탄 파편이 몸을 뒤흔들며 호흡 속에 치고 들어올 때에도, 심지어 삶이 평생 동안 울부짖을 때조차. 아마드 파라스의 안구 은행, 안줄리 파티마 라자콜브가 우르두어를 번역,